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공무도화가와 황조가 이렇게 고대가요 두 작품을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 고대가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특히 오늘 보는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에서 다뤄질 만큼 그렇게 비중이 큰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자, 그런데 고대가요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대표적인 작품 중에 정업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문학사적 가치도 크고, 그래서 충분히 시험에서 출제할 만한 작품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오늘은 EBS에 실려있는 이 두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 것도 50%가 연계지 나머지 50%는 연계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비연계를 대비해서 그 오늘 언급했었던 정업사 같은 작품도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오늘은 이 두 작품을 정리하는 걸로 할게. 자, 고대가요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원래는 배경설화가 존재해. 그래서 그 배경설화 속에 원래는 이 노래가 삽입가요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갈래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배경설화를 다 봐야 그 작품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뭐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설화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렇게 표면에 드러나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작품이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짤막한 작품들이니까 간단하게 그 과정에서 너희가 꼭 숙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오늘은 내가 이 두 작품 모두 보기를 제시하지 않았어. 근데 이 작품들도 뭐 시험에 출제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할 수도 있겠지. 근데 출제가 되더라도 굳이 보기까지 제시할 만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되진 않고, 자, 너희들도 미리 해봐서 알다시피 이렇게 작품이 짧은 데다가 또 표면적으로 직설적으로 다 표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너희들조차도 이 보기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낄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난 어떤 정보들 중에서, 자, 어떤 것이 상황에 대한 정보냐, 또 어떤 것이 정서 태도와 관련된 반응에 대한 정보냐, 자, 여기에 초점을 잡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을 보면 공무도 화가라는 작품부터 볼 건데, 자, 일행에 저 님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어. 자, 님이라고 하는 청자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그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 당부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것을 바라거나 내지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을 때 우리가 보통 당부라는 걸 하지. 간곡히 부탁을 하지. 자, 그런데 이행해 보니까 님은 그의 그 물을 건너셨네라고 했어. 자, 님은 화자의 당부를 외면한 거야. 무시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요인을 만들어지기가 딱 좋은 거야.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문맥적 흐름으로 본다면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렇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건넜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님이 물에 휩쓸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 거야. 근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누군가가 물을 건너고 그 과정에 물에 휩쓸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을 보면 뭐 안타깝고 슬프고 하겠지. 너희들조차도 그럴 텐데, 화자는 당부까지 했었거든. 그 당부가 없었어도 화자에게는 충분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당부가 일행에 이렇게 그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고 한 당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근데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 자, 이게 이제 상황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뭐 너희들도 그렇잖아. 어떤 뭐 노래 하나를 듣는데 그 노래 가사말이, 그 노랫말이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라든가 너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련된 노랫말일 때 귀에 딱 꽂히잖아.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야. 문학작품이란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글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을 텐데, 뭐 너희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공감이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작품 이해가 쉬운 거지. 왜 그러냐면 이 작품 자체가 백수강부의 아내만의 작품이 아니거든. 세상에는 수많은 백수강부의 아내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충분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 또 그 과정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 이거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작품을 보면 가신님을 어이할꼬라는 맨 마지막 부분, 여기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셨다, 뭐 이것과 연관이 될 텐데, 그 돌아가신 것을 어이할꼬, 뭐 어떤 이별의 상황이라든가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감정들, 뭐 어떤 슬픔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체념,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짤막한 작품이고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어. 자, 그러면 화자가 중요한 시냐 대상이 중요한 시냐 보면 대상이 아니라 화자 중심의 시인데, 그럼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님과 이별했다.
뭐 이 자체가 상황일 텐데 조금 더 그냥 간략하게 쓴다면 이별을 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느끼냐. 자, 반응에 대한 정보인데, 자, 일단은 슬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그 슬픔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체념적 태도까지.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것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보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님과 이별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과 체념.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자, 아주 오래전에 이게 고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긴 한데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라든가 반응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현대시에서 보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그런 것들과 큰 차이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문학사적 의의를 논할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도 그런 거야. 어떤 이별의 상황, 거기서 느끼는 슬픔이나 체념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고, 우리가 시기상으로 봤을 때 뭐 이 작품이 서정시라고 하는 어떤 갈래로 보면 가장 첫 번째 놓이는 작품이다. 그래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도 굳이 크게 뭐 정리할 만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만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자, 1행에도 물이 있거든. 그 다음에 2행에도 물이 있고 3행에도 물이 있어. 자, 그런데 잡서 같은 데를 보면 1행의 물이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상징한데 어떤 사랑의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이고, 2행의 물은 뭐 이별을 상징하고 3행의 물은 뭐 어떤 죽음을 상징한대. 근데 2행과 3행이라고 하는 측면은 문맥적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근데 1행의 물이 뭐 사랑의 충만함을 상징한대. 근데 너희는 그렇게 느껴지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 물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근데 우리가 그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는 표현 속에서 그거를 떠올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는 마음이 자기의 마음속에 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 가득한 상황이고,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고 지켜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담아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 이렇게 표현했다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 물 자체가 뭐 사랑의 충만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잖아.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님과 나 사이의 어떤 사랑의 방해물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 이게 훨씬 더 문맥적 흐름에 맞지 않을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자습서라든가 내지는 핵심 정리가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자꾸 외우려고 할 텐데, 그렇게 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뭐 하나의 문학 잡서에 쓰면 또 돌려쓰고 또 돌려쓰고 해서 이 문학 잡서들 보면 되게 똑같은 말들만 쓰거든. 근데 너희들이 공감되지도 않으면서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희들한테 확 와닿지 않으면, 그냥 물을 건너지 말아달라는 이 당부 속에 사랑의 충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자,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공무도화가는 정리를 했고, 자, 밑에 바로 이어서 황조가를 정리해 보면, 자, 황조가는 조금 더 너희들한테 판단하기 쉬운 요소들이 많어.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자, 꾀꼬리가 암수, 자, 앙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놀고 있었나 봐. 자, 그런데 밑에 두 줄을 보니까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그랬어. 자, 그러면 표면적인 화자 나와 이 꾀꼬리가 지금 정반대로 대조가 되어 있어. 자, 지금 꾀꼬리는 앙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외로워. 외롭다라고 하는 전제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나오지만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느냐. 그럼 누구와 함께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러면 앞에 두 행은 꾀꼬리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두 행은 나에 대한 얘기인데, 전형적으로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어. 대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 번 거듭해서 했지만 강조를 위한 거거든. 자,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뭐 와닿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지금 외로운 처지에, 누구와 함께 돌아갈 사람도 없는 외로운 처지에 있는 내가 그 암수 정답게 놀고 있는 꾀꼬리를 보면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겠지. 자, 그래서 이 꾀꼬리라고 하는 부분을 너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화자의 어떤 감정을 환기시키거나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우린 뭐라고 했었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원래는 객관적인 사물이지만 화자의 정서와 상관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면 그 자체는 더 이상 객관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뭔가 외로운 상황에서, 나 혼자 있는 외로운 상황에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답게 놀고 있는 그 꾀꼬리를 보면 부럽겠지. 그리고 그 외롭고 혼자 있는 자기 상황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 슬픔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어떤 이런 감정을 더 부각시키는 차원의 객관적 상관물, 대조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대조적 상관물, 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작품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이 화자가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지금 혼자 있는 상황에서 꾀꼬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느끼는 정서 태도는, 자, 반응은 외로움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감정어가 드러났고, 자, 그리고 슬픔,
안타까움, 이런 어떤 감정들이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합하면, 자, 이 작품도 지금 혼자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과 슬픔,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그 외로움과 슬픔을 더 부각시키는 소재로서 꾀꼬리. 자,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에서 너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꾀꼬리와 관련된 객관적 상관물로서 역할. 자, 이게 되게 중요할 거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병루를 수업할 때 잠깐 언급했었던 건데, 자, 이 작품은 전반부는 꾀꼬리라고 하는 어떤 경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외롭다, 누구와 함께 돌아가지라고 하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어떤 정서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어. 그래서 앞부분은 경치와 관련된 얘기, 뒷부분은 정서와 관련된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 후정의 방식이다. 근데 우리가 부병루는 성경 후정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다시 경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게 성경 후정이라 말을 쓸 수가 없지만, 이 작품은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치와 관련된 얘기를 했고, 뒷부분에는 그와 관련된 정서, 그로부터 유발되는 정서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전형적인 성경 후정의 방식이다. 자,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 하나, 그 다음에 성경 후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징 하나. 자, 이 정도는 황조가에서 잡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고대가의 두 작품을 정리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현대시와 관련해서 또 한 작품을 정리할 건데, 김남조 시인의 정념의 기라는 작품이 있어. 자, 그래서 너희가 먼저 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